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였나요? 안녕하세요. 깊어가는 밤. 여기는 삶에 생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들을 대신 소개하고 함께 공감하는 곳, 위로튜브입니다. 우리 함께 슬프고 답답한 일들은 탈탈, 슬픈 일들은 탁탁 털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위로튜브는 여러분의 사연을 진심으로 듣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연을 쓰게 된 사람이에요. 현재 서울 마포구에서 음식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한 지는 좀 됐고 이전에는 그냥 평범한 주부였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결혼한 뒤 사모님 소리를 듣긴 했지만 제 이름으로 된 카드 한 장도 없었고 마음대로 외출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음식 장사를 하면 다들 힘들지 않냐고 하시는데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자유로움을 느끼는 때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얼마 전에 제 눈앞이 빨갛게 물드는 사건이 터졌는데요. 그 사건이 터지면서 정말 속이 뻥 뚫리는 일이 생겼거든요. 그걸 다 겪고 나니까 그간 말하지 않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고만 참아왔던 제 이야기를 그냥 속 시원하게 적어보자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어요. 사연을 써야지 마음은 먹긴 했는데 이런 게 처음이라 그런지 막상 써보려고 하니까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 이야기가 두서가 없고 잘 정리되지 않는 말이라고 해도 양해해서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신이 모두의 곁에 있을 수 없어서 엄마라는 존재를 만들었다고. 엄마라는 존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졌잖아요. 그 단어 자체만으로 의미하는 게 아주 크다고 생각해요.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엄마라는 존재는 우리 누구에게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 살고 있는 거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엄마라는 말이 아프고 화가 나는 존재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의미일 거라 생각해요. 오늘 제가 할 이야기가 엄마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부터 나오고 말았네요. 계속 자연스럽게 제 스타일대로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본론을 꺼내볼게요. 제가 오늘 할 이야기에 앞서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은 혹시 그거 아실까 모르겠어요. 엄마라는 단어가 세계적으로 꽤나 비슷한 발음으로 불린다는 사실 말이에요. 왜 엄마가 영어로는 마더라고도 불리고 또 마마라고 불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에마라고 불린대요. 그리고 중국어로는 마마, 힌디어로는 마라고 불리더군요. 어릴 적에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저는 그게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도대체 왜 그런 걸까 그 까닭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왜 이런 쓸데없는 걸 궁금해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 성격이에요. 어릴 때부터 저는 워낙 호기심이 많아서 궁금한 걸 그냥 못 넘기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연히 호기심을 가진 이 점에 대해서도 늘 궁금해했죠. 그러다 20살이 넘고 언어학을 전공하게 된 친구를 만났을 때 우연히 이 생각이 나서 기회다 싶어 이에 관련해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도 저에게 참 특이한 걸 묻는다고 엉뚱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미있지 않나요? 모르는 걸 아는 건 늘 흥미로운 일이니까요. 친구한테 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친구가 대답해 주길 그 이유에 대해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유아기 때 가장 발음하기 쉬운 음절에서 유래했을 거라고 추측한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수도 없이 이 말을 쓴다는 소리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또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과연 태어나서 엄마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사용할까? 참 엉뚱하죠? 제가 좀 엉뚱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성격이에요. 아니 그런 성격이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결혼을 하면서 모든 것이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일상 속 깊숙하게 갑자기 놀라거나 넘어졌을 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 엄마야! 재채기하듯 그 말부터 나오는 걸 보면 우린 아마 살면서 셀 수도 없이 많은 횟수로 이 단어를 사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엄마라는 존재는 모두의 삶 속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데 한국은 좀 특이하게도 태어나고 난 뒤로는 딸의 엄마인지 아들의 엄마인지에 따라 마치 신분 격차처럼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려버리는 상황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살기에 많이 편하고 좋아졌다지만 아직도 남녀가 동등하지 않은 그런 집은 남아있긴 한 것 같아요. 남아선 호사상은 확실히 많이 사라져가는 듯 하는데 결혼을 할 때 있어서는 여전히 여자가 남편의 호적으로 들어가서 그런지 전통적으로 남자 측에 맞추는 경향이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을 봐도 동생들을 봐도
명절이나 결혼이나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시댁 의견이 단 1%라도 더 반영이 되는 것 같아 보이긴 하니까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 많이 사라져가는 걸 보면 차츰 사라져가겠죠. 딸을 가진 엄마 입장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저희 집도 물론 오빠들이 권한을 딸에 비해 더 가진 면도 있긴 했지만 엄청나게 심각한 편은 아니었어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던 건 바로 제가 시집갔던 그 시댁이었어요. 그 집은 징그럽게도 전통적인 남아선호 사상이 아주 깊숙하게 박혀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결혼 전부터 당연하게 딸을 가진 친정엄마는 아들 집안에서 정하는 걸 따라야 한다고 하셨고, 그걸 대수롭지 않게 부끄럽지 않아 하셨으니까요. 시댁에서 친정에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면 뭐든지 시댁에 비해 늘 무시하는 발언들을 일삼았지만 저는 그걸 항상 참고 견뎌내야 했습니다. 제가 잘 참아내는 것이 저를 키워주신 엄마를 욕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참기만 하니까 괴롭힘에도 내성이 생기는 건지 시댁의 횡포는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죠. 엄마 앞에서는 늘 행복한 척을 했지만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행복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살겠다고 시집을 갔는데 제가 이런 삶들을 보낸다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하나 도저히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다간 홀로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에게 누가 될까 초조하기만 했어요. 저희 집은 농사를 하는 집안이었어요. 어머니는 홀로 저와 저희 형제들을 키우셨습니다. 고등학생 때 일을 하시다가 사다리에 올라가신 아버지는 사고를 당해 정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아무도 준비하지도 못했던 이별이었죠. 그렇게 어머니는 아들 하나 딸 둘을 혼자서 키우게 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외윤의 강에 딱 어울릴 만큼 내면이 단단하고 강인한 분이셨어요. 농사일을 하면서 아무도 농사한다고 믿지 않을 정도로 수려하게 아름다운 외모셨죠. 그래서 엄마가 처녀 시절에 엄마를 따라다녔던 남자들이 한 트럭이고 저 마을 입구까지 줄을 섰다며 재미 삼아 말해주시곤 하셨거든요. 농사이긴 했지만 소작농이 아니라 아버지는 분홍의 아들이셨어요.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아 땅을 아주 많이 가지고 계셨죠. 하지만 아무런 관리가 되지 않는 농장은 부질없이 금세 가치를 잃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결코 그 땅들이나 농장이 가치 없어지게 놔두질 않으셨던 아주 똑부러지고 현명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참 슬프고 속상한 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엄마가 우는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울 시간이 없으셨다는 게 더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충분히 슬퍼할 겨를도 없이 우릴 책임지셨어야 했으니까 그러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걸 이제야 똑같은 엄마가 되고 나니 알게 됐죠. 엄마는 누구보다 현실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많은 땅을 혼자서 가꾸고 관리하실 수 없다고 판단하셨기에 아버지의 땅 일부를 팔고 인부들과 함께 관리하실 수 있을 만한 농장만을 남겨둔 채 다른 재산들은 정리를 하셨습니다. 다른 친척들이 찾아와 남편도 잡아먹은 년이 재산도 다 말아먹네. 저런 말들을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도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그때 엄마에게 했던 말들은 지금 생각해도 참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는데 그때 엄마의 심정은 어땠을지 짐작조차도 안 가네요. 동네 사람들은 더 심각했어요. 여자 홀로 그것들을 일궈낸다는 건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자식들의 눈에도 보였으니까요. 사람들은 뒤에서 엄마를 손가락질하며 저 여자 남편 죽더니 단단히 미쳤나 봐. 대대로 내려오는 땅도 다 팔고 완전 정신이 나갔다니까? 역시 집엔 여자를 잘 들여야 돼. 사람들은 참 너무했어요. 어머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 욕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꾹 참으셨어요. 그렇게 참으셨던 이유는 단 하나, 우리 때문이셨던 걸 우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앞으로 나갈 우리들의 등록금과 만약 타지에 우리들이 나가 독립을 하게 됐을 때, 시집장가를 가게 될 때, 엄마가 스스로 아프게 될 때 자금을 모두 싸그리 계산하셔서 딱 필요한 자금들을 정리해 준비해 두셨습니다. 철저하고 똑소리 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엄마를 쏙 빼닮은 오빠는 아주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이었어요. 화도 한 번 낸 적 없는 선비 같은 사람이었죠. 오빠가 하루는 엄마에게 고생스럽게 살지 말라고 정말 후회 안 하겠냐고 따지듯 물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엄마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엄마의 미래는 우리들이라고 하셨던 말이 기억나요? 어머니의 노력으로 그렇게 점차 모든 것이 조금씩 안정되어 갔어요. 하지만 엄마의 수고로움은 쌓여갔죠. 엄마는 흙의 손톱이 까맣게 변해도 우리에겐 늘 좋은 것들만 입히고 먹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언제나 눈을 맞추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셨고 고단한 몸으로 직접 지은 밥을 먹이기 위해 우리 시간에 맞추셨죠. 어머니의 분에 넘치는 사랑 덕분에 우린 아버지의 빈자리를 비교적 덜 느끼며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 신이 모두의 곁에 있을 수 없어서 엄마라는 존재를 만들었다라는 말은 딱 저희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또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왜 이렇게 뭉클한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에게 어머니는 정말 이 문장처럼 신 같았고 늘 저희 곁에 있어주면서 저를 지켜주던 그런 존재였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렇듯 엄마라는 존재는 참 복잡 미묘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는 자식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이나 위로를 주고 엄마라는 존재만으로 안전함과 피난처라는 생각을 느끼게 해주는 대체 불가한 역할이니까요. 신생아들이 거의 처음으로 하게 되는 말이 엄마인 것처럼 세상에 태어나 가장 처음 맞닿는 존재, 태어나기 전부터 연결되어 있는 존재는 엄마이기 때문에 특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잖아요. 특히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면 괜히 눈물이 찡하고 그러니까요. 자식이라는 이유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으면서 사는 동안 사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효도하는 것도 나중으로 미루게 되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서울로 4년제 대학교도 입학하게 됐고 점차 남들과 비슷한 삶이라 생각될 정도로 별 다를 바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의 감사함을 지금보다 잘 몰랐어요. 어머니의 걱정을 짜증과 간섭으로 받아들였고 충고는 지나친 잔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던 저는 엄마와 떨어져 지내는데 볼 때마다 걱정들을 늘어놓는 엄마를 만나고 나면 왠지 더 필요한 기분이 들어서 하나 둘 핑계를 만들어서 본가에 가지 않을 이유를 대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곱던 어머니의 얼굴이 고생한 흔적이 역력하게 물드는 걸 보는 게 그렇게 거슬리고 싫었어요. 이게 다 우리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걸 알아서 마음 깊이 죄책감이 있어서 그랬던 걸까요? 엄마는 도대체 왜 그러고 살까 답답하기도 했죠. 제가 어떻게 당장 해줄 능력도 없으니 갑갑해하기만 하면서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까운 시간들입니다. 대학교에 들어가 다른 학교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교대를 다니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나 생각나는 마음들을 숨기지 않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그를 만나고 나니 여태껏 살아온 세상과는 다른 세계가 펼쳐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말도 서운한 것들도 그 사이를 망치게 될까봐 잘 참는 편인 성격이었는데 그 남자는 저와는 정반대로 필터가 없이 바로 배는 남자였어요. 그 남자의 당당한 태도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위풍당당한 남자의 모습이 나중에 내가 결혼하면 나의 자식의 아버지상이 되면 좋겠다는 막연한 마음도 있었죠. 그래서 그 남자에게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빠져버렸어요. 제가 그 남자를 더 많이 좋아했어요. 제가 가지지 못했던 면을 전부 가지고 있는 그 남자는 마치 하늘이 저에게 준 선물이 아닐까 하는 착각을 들게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 그 결혼을 하지 말라고 뜯어 말리고 싶네요. 그 남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 양가 상견례가 진행됐고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도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시댁은 모두 교육자 집안이었고 사범대학교의 장학사 출신이셨어요. 그에 비해 어머니 혼자 앉으셨던 점이 마음이 좋지 않았죠. 시아버지는 아버지 자리를 대신해 앉아있는 오빠에게 지금 뭘 하냐고 물었고 사시 준비 중이라는 오빠의 답변에 시어머니는 그럼 뭐 백수라는 거네요. 이런 무례한 발언을 하셨어요. 그것도 첫 만남에서 말이죠. 시댁은 우리 집안도 저도 모두 성에 안 차는 모양이었죠. 가족들 앞에서 만족스럽지 않다는 내색을 팍팍 비치셨으니까요. 우리 엄마가 조심스럽게 운을 떼고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하면 이야기를 끝나기도 전에 말을 딱 가로채며 싹둑 잘라버리는 그날의 시어머니 태도를 보고 오빠와 언니는 이 결혼을 꼭 해야겠냐며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 눈에 뭐가 씌었던 건지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죠. 가족들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상견례에서부터 시어머니는 어머니의 모든 말을 자르며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어요. 그러고 모든 걸 우리가 정하는 대로만 따라오라고 하셨죠. 그 조건은 결혼 후 시댁에서 5년을 같이 살고 추후 아이를 낳게 되면 차로 5분 내 거리에 살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결혼식장 위치도 시댁이 정한다고 하셨어요. 뭐 시골에서 서울 올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며 대놓고 무시를 했습니다. 결혼식 날도 모두 다 시댁에서 정하신다고 하셨죠. 그런 말에도 엄마는 웃으며 편한 대로 하시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엄마의 답답한 태도가 억울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게 서운하니까 결혼하기 전에 남편과 이런 문제로 몇 번 언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장모님 얼굴이 농사 지으신 게 너무 티나시는 것 같지 않아? 결혼식에 중요한 손님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 엄마가 그러는데 관리 좀 받으시면 좋겠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죠. 그러니까 왜 예민하게 반응해? 다 생각해서 말해주는 건데 그거 다 자격지심이다?
시골에서 농사를 하는 친정이 부끄럽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시댁이 미웠지만 식장 예약까지 한마당에 그제 와서 그만둔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결혼 준비는 친정과 전혀 상의도 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저희 엄마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에게 고개를 들 수가 없겠더군요. 엄마는 괜찮다는 말만 연신하셨어요. 결혼 준비부터 그러더니 결혼 생활은 더 끔찍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제가 단단히 착각을 했다는 걸 콩깍지가 제대로 벗겨지게 됐거든요. 결혼 후 어머니와 사는 건 정말 끔찍했습니다. 결혼 2년 차가 되자 원하던 손주도 보지 못한다면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비슷한 배경을 가진 집안에서 결혼했어야 하는데 어휴 답답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뭐 그런 말은 아주 일상적인 말이 되고 말았죠. 4년 차, 갈수록 남편의 가족 속에서 남편마저 저를 외면했고 저는 가정 내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모두 다 교육 관련 종사자기 때문에 같은 행사에 참여할 일이 많았는데 거기에 저는 데려가질 않았어요. 점점 저를 사회활동에 참여시키려 하지 않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아이도 생기지 않는 걸 제 탓을 하던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 임신은 더 어려웠습니다. 아이도 없으니 결혼 생활에 대한 애정은 점차 더 사라져갔죠. 6년 차, 처음 결혼 전에 말한 대로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댁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게 점점 더 숨이 막혔습니다. 또 저는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거래는 남편의 카드로 해야 했고 저의 통장이나 카드 한 장 만들 수 없었죠. 교육자 집안이기 때문에 혹시나 뇌물을 받거나 하는 일이나 제가 따로 손을 허비하는 일이 뒤늦게 밝혀지면 골치 아플 거라며 저의 모든 걸 다 컨트롤하셨죠. 싫다고 말해보기도 했어요. 몰래 통장을 살려 거래를 해보기도 했지만 남편은 저희 휴대폰 내역, 어딜 갔는 집까지 모두 다 알아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속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발 사정하며 부탁해서 결국 결혼 3년 차부터 해준 친정어머니에게 1년에 한 번씩 용돈을 보내는 일도 모두 다 남편의 통장을 통해서였어요. 시아버지는 오전 5시 반에 아침을, 어머니는 8시에, 남편은 7시에 각기 다른 메뉴로 아침 식사를 원해서 저는 아침을 3번 차리고 저녁도 2번 이상씩 차리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게다가 손님들을 어찌나 많이 초대하는지 매번 잔칫집 같은 요리는 늘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걸 다 하고 나면 하루가 다 가버렸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거의 나가는 일이 없는 분이었고요. 그래서 거의 저와 붙어 있으며 계속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하셨죠. 사회적인 활동이나 경제 활동도 안 하다 보니 카드를 만드는 문제도 어려워졌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할 수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정도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아마 그랬다 하더라도 남편이 다 검사를 해서 걸렸을 테지만요. 제가 바보 같은 게 저도 이런 문제들에 익숙해져 갔다는 겁니다.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어딜 가면 사모님이라고 대우를 해준다는 거에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저에게 동창 중에서 가장 시집을 잘 갔다고 표현하곤 했습니다. 이런 지옥 같은 시댁의 생활 중에서 제가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은 따로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제가 몰랐던 친정에 관한 비밀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늘 시댁에서 모욕스러운 상황을 겪었지만 엄마는 동네 사람들에게나 친구들에게나 저를 이야기할 때 제가 서울에서 아주 탄탄한 교육자 집안으로 어엿하게 시집을 갔다며 몹시나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그러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욱 힘든 것에 대해 전혀 티를 내거나 내색하지 않아야 했죠. 점점 더 거짓말쟁이가 되어갔습니다. 일부러 엄마 앞에서는 행복한 척 더 연기도 하곤 했으니까요. 사랑받는 척, 잘 살고 있는 척, 행복한 척 그렇게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집안일을 마친 뒤 쓰레기를 버리는 차례였습니다. 딱 봉투를 쪼매려는데 익숙한 글씨가 써진 비닐봉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글씨를 보니 분명히 엄마의 글씨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그 봉투들을 모조리 꺼내봤어요. 그러자 그 봉투 안에는 엄마가 직접 담근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 깨등이 있었는데 말짱한 것들을 모조리 쓰레기통에 버렸더군요. 저는 시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잘못 버린 줄 알았어요. 아마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시어머니 대답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맞아. 그거 버린 거야. 넌 딱 보면 모르니? 너네 엄마도 참 그 냄새 나는 걸 뭐하러 보내시는 건지 나도 궁금하다. 백화점에서 사 먹지. 너네 어머니는 그딴 걸 왜 몇 달에 한 번씩은 꼭 보내시니? 버리는 것도 일이야. 내가 사람이 좋고 마음이 약하니까 그동안 말 못했지만 정말 성가시다 저거 보내시지 말라고 해.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말 큰 충격이었으니까요.
그럼 이걸 6년 동안 엄마는 수십 번을 보냈고 시어머니는 이걸 수십 번을 이런 식으로 버렸다는 걸 몇 번이나 그랬을지 머릿속으론 횟수를 세고 있었어요. 손발에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 그 순간에는 경멸스럽고 죽이고 싶게 밉다는 게 이런 거라는 걸 느낀 순간이었어요. 피가 거꾸로 솟구치고 요동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에 대한 모욕은 얼마든지 더 참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시댁의 모든 것들에 대한 갈등과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파탄 지경에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가장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절대 건드려선 안 될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편과 저희 시댁은 결국 그 넘어서는 안 될 선을 건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시댁에서 나가버리려고 짐을 싸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족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데 시댁은 수도 없이 선을 넘었고 방관하는 남편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로 나뉘고 나서 마치 그게 지위 차이가 된 듯 그게 당연한 듯 여기는 지긋지긋한 그들의 인식을 이제는 더 이해하고 싶지 않았죠. 답답한 마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뭐해? 엄마는 여전히 온화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너 보내줄 장아찌 담그고 있어. 너 이거 있으면 밥 2공기도 먹잖니. 엄마의 말에 스스로에 대한 짜증이 몰려왔죠. 누가 그런 거 해달래?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왜 자꾸 그런 걸 해서 보내요? 왜 그래 진짜 왜? 말을 하며 저는 왈칵 울어버렸습니다. 엄마는 그런 매정한 말을 한 저에게 또 미안하다는 소리를 하셨어요. 저는 전화를 확 끊어버렸죠. 엄마와 통화를 하고 나니 더 이 집에서 쉽게 나가기 어려워졌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수백 번도 더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싶었지만 막상 짐을 다 싸고 나니 막막하긴 했어요. 과연 내가 이대로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머니에게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그러면 얼마나 상처를 받으실지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엄마의 미래이자 꿈은 우리들이라고 했는데 딸이 이런 실패를 했다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갑갑하기만 했죠. 캐리어에 짐을 싼 채로 그 생각들을 하며 또 몇 주간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종적으로 살아왔던 저는 뭘 해도 쉽지가 않더군요. 참다 못해 남편에게 밖에서 시간을 내 이야기 좀 하자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귀찮게 왜 밖에서까지 보자고 하냐며 약속 장소에 도착했더군요. 저는 남편의 냉정한 태도에 이제는 모든 것이 차분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요. 그래도 그 남자가 한 번은 왜 그러는지 이유를 들어보거나 저를 잡아주지는 않을까 일말의 기대 같은 걸 했나 봐요. 그랬다면 또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르죠. 남편은 아주 고맙게도 그런 저에게 그래. 그럼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한 푼도 없는 거다. 그렇다고 합의 섰으면 그러면 해줄게 이혼. 그의 정떨어지는 답변을 들으며 이제 더는 제 인생에서 최악으로 갈 곳도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다들 반대했던 선택을 제 선택 때문에 모든 것이 파탄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남편은 벌써 시어른께 제가 먼저 이혼을 하자고 했다는 걸 말을 했더군요. 감히 여자가 먼저 이혼을 꺼내자는 말을 했다고. 마치 죄인 취급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그동안도 정은 없었지만 이제는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래, 난 그동안 이 집에서 키우는 난초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었어. 불행한 마음이 확신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집을 떠나기로 한 날, 그래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골프를 가셨다고 했고 어머니는 저에게 너 지금 가니? 얘 그럼 나가는 길에 저것도 좀 버려라. 이혼하려 떠나는 며느리에게 하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마치 제가 잠깐 외출을 하는 사람처럼 저를 끝까지 무시하다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 버리라고 했던 곳을 쳐다봤어요. 그러니 흙이 묻은 박스 한 상자가 있었죠. 저는 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친정 농장의 박스라는 걸 말이죠.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어요. 묵묵히 박스를 집어들어 올렸습니다. 냄새나서 냄새나는 것 좀 그만 보내라고 말했니 안 했니? 넌 어른 말이 우습지. 하긴 애시당초에 너 같은 거랑 우리 아들이 가당키나 한 혼사였니? 그 냄새나는 박스 가지고 얼른 우리 집에서 멀리 가서 살아. 드디어 저 냄새나는 것들 우리 집에 안 와서 속이 다 시원하다. 얼른 가 얼른. 그리고 이혼한 거 혹시라도 후회해서 돌아오고 싶다거나 그런 소리 하지도 말거라. 알겠니? 끝까지 시어머니는 사람도 인격도 그동안의 시간까지도 모든 걸 무시하는 말들을 하시더군요. 정말 징글징글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결코 울고 싶지 않아 눈물을 꾹 참고 흙이 묻은 엄마의 박스를 들어 지옥 같은 그 집을 나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이 박스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무거워 막막했죠. 우선 숙소를 하루 잡아가야겠다는 생각으로 택시를 잡아 가장 가까운 숙박업소로 가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혼 후 6년 만에 드디어 혼자만의 공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낀 자유로움과 그 자유로움이 주는 무거운 적막함은 그동안의 제 인생을 깊게 돌아보는 시간을 주더군요. 도저히 엄마가 보내준 박스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번엔 또 뭘 보낸 거야? 엄마의 박스를 열어보기로 했어요. 뭐가 들었는지 들고 오는 동안 너무 무거워서 계속 궁금했죠. 그런데 박스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받는 사람의 이름에 제 이름이 쓰여 있었거든요. 엄마는 결혼 후 이런 사소한 걸로도 책이라도 잡힐까봐 제 이름으로 단 한 번도 보내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엄마 글씨는 분명 맞는데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서둘러 테이프를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겹겹이 테이핑을 했는지 뜯는 것도 힘들었어요. 박스를 딱 뜯었는데 저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스 안에는 현금 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살펴보자 저를 위한 편지 한 통이 함께 들어 있었어요. 놀란 마음으로 편지를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많이 힘들지? 박스를 보면 너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무작정 보낸다. 목소리만 들어도 엄마는 알아. 그래서 이렇게 무모하게도 너를 당장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이런 행동을 다 해보네. 너에게 이게 전달이 되든 안 되든 그 집으로는 도착할 테니까. 혹시나 시댁에서 가진 게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 주눅 들지 말 거라. 많이 힘이 들 때면 너를 키우면서 엄마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너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소중한 존재인지, 너 스스로 사랑받았던 좋은 시간들을 생각해 주렴. 이 돈은 너를 위해 엄마가 주고 싶었던 돈이었단다. 뭐 하나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살지 말고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엄마는 네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지. 네가 그늘 속에 갇혀 슬픔 속에 사는 걸 원치 않는단다. 사랑한다 나의 딸. 저에게 돈을 보낼 방법이 이것뿐이었던 엄마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박스를 보내셨을지 그 마음의 눈물은 멈출 수 없이 흘렀습니다. 짐을 싸 바로 엄마에게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엄마를 안고 밤새도록 울며 미안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엄마는 엄마의 꿈은 제가 행복한 거라며 늘 그랬듯 따뜻하게 안아주셨죠. 엄마의 포옹 속에 진심이 느껴져서 더 울컥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엄마의 한없는 사랑에 대한 응원에 더는 이런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30대 중반 이혼을 한 후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어요. 엄마가 저에게 준 돈은 정말 많은 금액이었는데요. 그 돈으로 친정의 농장에서 수확한 신선한 재료들로 만든 음식점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음식만 해온 터라 음식 솜씨는 꽤 좋았거든요. 그 결과 순식간에 사람들 사이엔 맛집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오픈을 하고 4년 만에 한 달 순이익 1억이라는 매출을 내는 억소리 나는 음식점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가게를 하다 보니 매일같이 단골 손님으로 알게 된 남자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백수처럼 보였어요. 하는 일도 특정하게 없어 보였고 시도 때도 없이 와서 같은 메뉴를 먹는 사람이었죠. 밤늦게 제가 마감을 하는 시간에 꼭 맞춰서 와서 저를 도와주곤 했어요. 아무래도 여자 혼자서 장사를 하다 보니 밤에는 취한 손님들도 있어서 몇 번 무서운 일을 겪어야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 손님이 있어주면 한결 마음이 편하고 든든했죠.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남자 손님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한번 결혼이라는 걸 결정했다가 실패한 사람이고 결혼은 불행을 낳는다는 경험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시작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 싶었습니다. 그 남자 손님은 어느 날 저에게 좋아한다는 호감 표현을 했어요. 당연히 수차례 거절을 했죠. 그렇게 몇 번이나 거절을 했는데도 그 손님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정확한 나이도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는 확실히 알 것 같았죠. 그 사람이 분명히 좋은 사람이라는 거 말이에요.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지켜보면서 더 알게 됐지만 그랬기 때문에 더 시작을 할 수 없었던 이유기도 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저희 모든 것들을 털어놓고 예의 있게 거절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날도 그는 저녁 끝날 시간에 맞춰 와주었더군요. 할 말이 있다고 잠깐 시간을 내달라고 했고 우린 포장마차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에게 물었어요. 회사는요? 그러자 그는 안 다녀요. 실례 질문을 한 것 같아 말을 돌리자 싶어 뭐 드실래요? 그러곤 우린 우동 2그릇을 시켰습니다. 저는 먹지 않고 그에게 숨겼던 저희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사실 나는 이혼녀이며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아주 깊은 상처가 나서 이성을 만나고 싶은 자신도 그럴 자격도 없다고 죄송하다고 말했죠. 그러자 그 남자는 저에게 저 사실 네? 괜찮아요. 말해보세요. 저 사실 밥 먹었습니다. 저랑 있고 싶어서 배고프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서요. 그러곤 본인은 고아이며 직장도 없고 결혼도 해본 적 없는 노총각이니 제가 더 좋은 조건이라면서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의 진실된 말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그에게 털어놓았고 그걸 다 들은 그는 저의 사정을 다 알면서도 그래서 저를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진심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우린 사랑에 빠졌고 결국 그와 재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고아여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직업이 딱히 없는 이유는 그렇게 노력을 해서 결국 제 가게가 있는 건물의 건물주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는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엄청난 재력가가 된 사람이었죠. 남은 인생에 돈을 아끼지 않으며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가 정말 멋있는 건 그런 티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이었죠. 재혼을 하고 바로 임신을 해 우리 둘 사이에는 저를 쏙 빼닮은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났어요. 남편은 장사를 하는 저를 대신해 엄마의 역할까지 해주며 우린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날들을 살아가고 있었죠. 남편은 결혼 후 건물도 제 명의로 돌려줬어요. 모든 게 다 저를 위한 거라면서요. 모든 경제권을 저에게 줬죠. 남편은 저와 딸만 있으면 충분하다면서요. 정말 최고의 아빠죠. 저희 엄마를 마치 친엄마처럼 지극히 챙겨줬습니다. 바쁜 저를 대신해서 병원도 모시고 가고 제가 없이도 딸아이와 둘이서 주 엄마를 만나러 갈 정도로 아주 따뜻하고 고마운 사람이에요.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늘 존댓말을 하죠. 게다가 오빠가 변호사 개업을 할 때 떡하니 선물로 가장 비싼 외제차를 뽑아 선물을 하고 언니가 아플 땐 모든 병원비를 다 내줬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저는 다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그렇게 잘하면서도 내색 한번 하지 않는 남편이 고마우니까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죠. 결혼을 하고 이렇게 행복할수록 엄마 생각이 더 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으면서요. 특히 딸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는 엄마가 되어보니 엄마는 한 명도 아닌 셋을 도대체 어떻게 키운 건지 그 대단함을 하루하루 더 크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연도 참 질기다는 걸 경험하게 된 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시댁 가족이 모두 우리 가게에 밥을 먹으러 왔었나 봐요. 그날은 가게 직원들만 있었어요. 왜냐면 엄마가 모처럼 서울에 오신 날이라 남편이 엄마를 모시러 갔고 저는 식재료 결제 때문에 나갔다 오는 길이었거든요. 가게에서 직원들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우리 가게는 인기가 많아서 선착순으로 기다리시는 분들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재료가 다 소진되어 죄송하다고 말했더니 못 먹게 된 시댁 식구들이 이딴 구멍가게에서 갑질을 한다면서 신고를 하겠다고 행패를 부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가 곧 도착하니까 그 전에 빨리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얼른 가게로 달려가게 됐습니다. 가게에 도착하니까 경찰차가 와 있고 난리가 나 있었죠.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 큰일이 났구나 싶었어요. 무슨 상황인지 초조한 마음으로 인파를 뚫고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그 안에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이 있더군요. 7년 만이었죠. 준비도 없이 그들을 보자 정말 당황스러워 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도 저를 보곤 표정이 굳어졌고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나 직원들이 저에게 다가와 사장님이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냄새나는 집구석 결국엔 또 냄새나는 이딴 구멍가게나 하고 있네. 꼴의 사장.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니 넌 여전히 촌티가 줄줄 흐르는구나. 오랜만에 봐도 여전히 막말을 바로 하더군요. 그것도 제 직원들이 모두 보고 있는 앞에서 말이에요. 숨을 고르게 내쉬고 직원에게 천천히 경찰이 왜 온 거냐고부터 물었습니다. 저 손님들 앞에서 마감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갑자기 저 손님들이 대기석 복도가 미끄러워서 다치셨다면서 그때부터 화를 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님들이 있는 곳에 시설물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 다쳤으니 경찰 부르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장님, 근데 저희 매장 계속해서 수시로 닫고 물기까지 없애잖아요? 저희 정말 억울해요. 협박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비릿하게 저를 보며 웃고 있는데 온몸이 떨려오고 예전 생각에 머리에 두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섭고 초조했어요. 곧 있으면 남편도 오고 엄마도 도착할 텐데 또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봐 무섭고 창피했어요. 그때 뒤에서 누가 제 어깨를 감싸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한테 말씀하시죠. 뜻하지 않게 전 남편과 현 남편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이 재혼까지 했냐? 여기 이 사람 이혼녀예요.
제 아내예요. 말씀 좀 가려서 해주시죠. 라며 저를 그의 뒤로 숨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듣더니 그럼 법대로 진행하자고 했죠. 경찰들과도 잘 이야기를 끝내고 먼저 돌아갔고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지만 차분하게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었어요. 정말 든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태도를 보더니 더는 안 될 것 같았는지 그냥 가자. 재수가 없다 오늘. 가자 가. 집 가서 얼른 샤워하자. 재수 없는 거 붙을라. 라며 말했고 전 남편은 안 된다니까 엄마. 내가 몇 번을 말해. 주인 만나고 가야 된다니까? 라며 잠깐 어디로 가더군요. 시어머니는 전 남편에게 빨리 오라며 재촉을 했어요. 어머니는 재수없다는 듯 침을 확 뱉고 뒤를 돌았죠.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빨간 게 눈앞에 덮쳤습니다. 그걸 다 보고 있던 저희 어머니가 고춧가루를 시어머니에게 확 뿌려버린 거였죠. 매운 고춧가루라 울고불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정말 난장판이 따로 없었죠. 어머 진짜 이 모녀가 쌍으로 미쳤나? 못 배워서 그래요? 수준 떨어져서 정말 어떡할 거야 이거? 이게 얼마짜린데? 화를 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겨우 이딴 거 가지고 억울해요? 우리 딸은 더 고통스럽게 울었어요, 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엄마와 저에게 튄 가루 파편들을 털어주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걸려오는 전화벨 때문에 결국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순간 전 남편과 남편의 눈이 마주쳤어요. 서로가 통화를 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우리 남편을 만나 건물 월세 때문에 사정을 하기 위해 온 거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우리 가게까지 오게 된 거죠. 전 남편은 크게 학원을 세우려고 했고 우리 건물이 가장 크고 시설도 좋아서 꼭 하고 싶다며 여러 번 제안을 했었는데 남편이 싫다고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제 명의이긴 했지만 워낙 가게만으로도 바빠서 건물에 관련한 연락은 모조리 남편이 진행해주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전화를 툭 끊더니 저를 불렀죠. 여보,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그냥 들어오게 받아줄까요? 아니 여자가 뭘 껴요. 사장님 건데. 이 사람 의견이 제 의견입니다. 이 건물도 전부 이 사람 거거든요.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전 남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정말 잊을 수가 없네요. 그토록 통쾌한 날이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한 대 맞은 듯 억울한 증오심 넘치는 표정은 정말 봐줄만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고춧가루 때문에 재채기를 하며 콧물을 줄줄 흘리고 있고 남편은 저희 엄마만 남편의 고급 승용차에 태웠어요. 그러곤 다시 나와 5만 원짜리 뭉치를 시어머니 앞에 던지듯 떨어뜨리고 세탁비를 하라곤 하더군요. 남편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예의 없게 대하는 건 정말 처음 보는 태도였습니다. 아마도 그날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 이후 당연히 건물 계약도 전 남편과 진행하지 않게 됐어요. 남편은 건물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 계약하는 한 명 한 명의 사람도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도 그런 남편의 의견을 가장 존중했고요. 그리고 더 통쾌한 사실은 그들이 우리 가게에서 넘어졌다면서 억지 부렸던 것들 때문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들은 몰랐나 보더라고요. 우리 가게에 사방에 CCTV가 있다는 걸 말이죠. 그 안에서 시어머니가 혼자 꾀병 부리며 아픈 척하는 모습이 모조리 다 찍혀 있었거든요. 그 어디에도 넘어지는 모습은 없었죠. 그 모든 것들을 총 더한 결과를 그들은 혹독하게 치러야 할 차례가 남았습니다. 오빠를 통해 그들이 저질렀던 시간 동안 건물과 가게에 대한 업무방해죄, 손해배상 청구, 무고죄, 여러 죄들로 소장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 그들은 저에게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주면 안 되냐고 가게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제 번호를 모르니까요. 엄마에게까지 부탁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엄마 번호를 바꾸시라고 하고 남편이 이번에도 최신 폰으로 바꿔줬네요. 한때는 모든 걸 원망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신의 존재까지도 모두 다 말이에요. 온 세상이 오직 저 하나만을 미워하고 나만 불행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살다 보니 인과응보라는 일이 정말로 생긴다는 걸 저는 똑똑히 목격하게 됐어요. 그들을 벗어나고 진정한 사랑들을 받으면서 이제야 제가 예전에 엉뚱하고 호기심 많던 원래 밝은 모습으로 되찾아 가게 되었어요. 다시 찾으니 제 자신이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소중했는지 확실히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마 이 모든 것들은 친정 엄마의 진정한 사랑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겠죠. 저도 제 딸에게 저희 엄마 같은 엄마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꿈을 다 이뤘습니다. 그래도 남은 소원이 하나 있다면 딱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만약 제가 다시 태어나게 되면, 아니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그때는 꼭 제가 엄마의 엄마로 태어나고 싶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자식 관계 말고
선물 같은 존재가 딱 한 명은 찾아오기 마련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지금 제 남편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지금의 남편 덕에 알았거든요. 미워하는 마음속에서 사는 것보다 사랑의 힘을 딛고 매일을 살다 보면 그 간절함이 결국 기적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 과거의 저처럼 미워하는 마음속 안에 갇혀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한 분 한 분 모두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님, 오늘 사연자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으면 몇 번이고 화를 내고 뛰쳐나왔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견디고 참아냈던 이유는 단 하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였겠죠. 사실 그렇잖아요. 나를 걱정할까봐, 그 사람이 마음 아플까봐,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티를 더 내기 어려운 법이니까요. 마음이 가장 가까울수록 입은 더 멀어진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진정으로 가까운 관계일수록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말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가장 불쌍한 사람은 본인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그 한심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오늘의 사연자님 이야기를 들으니 왠지 엄마에게 전화 한 통을 걸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그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딛고 다시 일어선 새로운 인생이 너무 대단하시다고 깊이 위로튜브가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을 쓰게 된 60대 싱글입니다. 혼자 아들 하나 키우며 산지 얼마나 됐나 이젠 기억조차 흐릿할 정도로 오래됐네요. 저를 소개하려면 몇 가지 문장이면 충분해요. 박복한 년, 아들복 하나는 있는 여편네.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부르곤 하더군요. 제 이야기가 나오면 불쌍하고 가여워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가진 것 없이 태어나 복이란 복은 다 없는 삶을 살았던 저는 말년이면 팔자가 필 거라던 한 역술가가 해줬던 그 말 하나로 평생 힘을 내고 믿으며 살아왔어요. 드디어 역술가가 말해온 나이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했을 그 무렵 팔자가 피기는커녕 제 인생은 범죄에 휘말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다 좋아질 거라던 그 말을 정말 철석같이 믿었는데 저에게 어쩌다 그 일이 생겼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제 소개부터 하자면 올해 나이는 60년 초반생으로 어느덧 환갑을 넘었네요. 아직 고등학교 때 시절이 생생한데 언제 제가 여고생에서 할머니라는 호칭이 당연해진 나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엔 잘 실감이 나질 않다가 지나가는 아이들이 저에게 할머니라고 부르는 걸 들을 때면 제 나이를 이따금 실감하게 됩니다. 제 인생은 아무리 좋게 포장해 보려 해도 어떻게 돌이켜봐도 좋았던 기억보다 힘들었던 기억이 훨씬 많은 그런 삶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법 없이도 살아도 된다 싶을 만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겨본 적도 없이 살았지만 타고난 운명이라는 게 불행을 타고난 건지 저에겐 늘 안 좋은 일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죠. 그동안 정말 생계를 위해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힐링이다 아니면 욜로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도 하도 그 말을 하길래 뭔지 궁금해서 아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힐링은 그래도 많이 들어봤었어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이나 정신을 쉬는 개념이었고 욜로는 영어의 줄임말로 당신은 단 한 번만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는 한 번뿐인 인생 원하는 대로 즐기면서 살겠다는 그런 주의죠. 이런 걸 보면 우리 때와 너무도 다른 삶에 대한 방식이 놀랍기만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직장이나 사회,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걸 회복하기 위한 자신만의 시간을 필수로 여기곤 한다고 하더라고요. 먹고 사는 것만 중요했던 저와는 달리 심신의 안정이나 정신 건강까지 삶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겠죠? 분명히 이런 것들이 좋은 것들로 보이기도 하지만 입에 풀칠하는 게 최우선이었던 저로서는 솔직히 좀 이해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요즘 친구들은 조금만 일하다가 지치면 쉽게 그만두거나 이직을 하는 듯 보였어요. 화나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음식점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젊은 손님들의 자주 하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런 말들이었어요. 아, 회사 그만두고 싶어. 나도 힐링하고 싶다. 친구들 다 해외 가던데 나는 여행을 못 가서 우울해. 나만 명품을 못 사서 자신감이 없어. 무리해서라도 외제차 살까? 저는 그런 게 좋게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지금을 위해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듯 책임감이 없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또 어쩌고 보면 한편으론 지금 젊은이들처럼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부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평생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먹고 사는 것, 굶지 않는 것 외로는 다른 걸 생각해 볼 여유도 없이 살았어요. 진짜 힘들게 살아오면 그런 것들은 사는데 아무런 중요한 것들도 아니라는 걸 알 텐데요. 삶을 정말 풍요롭게 해주는 것들이 무엇인지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다는 걸 매 순간 느끼는 요즘입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해요.
저는 사남매의 첫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장 역할을 도맡아 했죠. 억울했습니다. 정말 억울했어요. 제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첫째를 하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었는데 그냥 주어진 운명에 따라야 했으니까요. 아버지는 심한 당뇨를 앓다가 일찍 돌아가셨고 홀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은 어릴 적부터 아빠도 없고 돈도 없는 집안 애들이라며 짓궂은 사람들에는 쉬운 놀림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다양한 고난과 모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건 너무 당연한 것들이라 어느 날부터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지더라고요. 그냥 먹고 사는 걱정만 없으면 좋겠다. 내 자존심쯤은 계속 밟아도 좋으니 그냥 남들처럼 일주일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제 꿈이었습니다. 자존심 같은 게 제 가족을 먹여 살려주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어릴 때 제일 듣기 수치스러웠던 말들을 떠올려 보면 정말 많았는데 그 중에서 동네 아줌마가 했던 말은 아직도 상처예요. 뭘 믿고 애를 넷이나 싸질러? 없는 살림에 저렇게 애들 낳는 것도 학대야, 학대. 그건 아버지도 어머니도 저희 모두를 다 욕보이는 말이었거든요. 돈이 없으면 생명을 책임질 자격도 없다는 말처럼 들려 그 말들은 늘 제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비록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저의 동생들은 이런 비극적인 말들을 듣지 않기를 바랬어요. 참 고단했습니다. 원하는 만큼 밥을 먹어본 적도 원하는 만큼 잠을 자본 적도 단 하루도 없는 삶이었으니까요. 그런 게 평생 습관이 되다 보니 이제는 자라고 해도 마음껏 먹으라고 해도 몸에서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냥 일찍 일어나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 증세가 생겼어요. 책임감과 불안감의 연속이었죠.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던 곳은 우리 가족끼리의 단단한 사랑이었어요. 좁은 공간에 서로 몸을 가까이 맞대고 살면서 우리는 다른 가족들에 비해 더 다양한 이야기와 시간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들보다는 더 서로에 대해 애틋함이 있었어요. 그렇게 정말 쉼없이 열심히 살았고 드디어 동생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까지는 정말 쉬지도 않고 타이트하게 공장과 식당에서 일을 하며 집에 돈을 보냈어요. 가장 행복한 날이 있었다면 동생들 모두가 20살이 되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홀가분해졌거든요. 무척이나 무겁던 돌덩이가 드디어 제 등 위에서 벗어난 것처럼 느껴졌죠. 동생들이 모두 다 경제생활이 가능한 취업을 마친 후에는 예전처럼 몸이 부서질 정도로 살진 않아도 되는 날이 저에게도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꿈꿔왔던 내 스스로에게도 돈을 조금 쓰는 삶이 시작됐어요. 숨통이 트인 이후로 저는 난생 처음 사치를 하기 위해 큰 맘을 먹고 나섰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여기서 가장 비싼 파마로 해주세요. 제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출근길에 늘 지나가면서 봤던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는 거였죠. 그때 돈으로 6만 원 정도였는데 그때 저에겐 그건 상당한 일탈이자 사치였죠. 그 다음으론 역 앞에 있는 화장품 가게로 향했습니다. 샘플만 쥐어짜서 트지 않을 정도로만 로션을 발라온 저를 위해 진짜 좋은 화장품도 구입했습니다. 그때 처음 산 립스틱통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을 정도로 그날은 저에게 특별한 날이에요. 남들에겐 별것 아닐 수 있겠지만 그 행동은 저에게 정말 큰 의미였어요. 처음으로 나 혼자만의 삶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이기도 했고 그간 수고했던 종료점이기도 해서 그 립스틱은 제 스스로에게 주는 상과도 같은 의미였거든요. 호흡기에 안 좋은, 숨을 쉬기조차 어려워 매일 때려치고 싶던 그 끔찍했던 공장을 드디어 그만두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 다음으론 공사 현장에서 도배팀으로 일을 배우며 막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멋져 보이기만 하던 화이트 칼라로의 취업은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도배일은 다른 직장들에 비해 일당도 좋았고 시간 활용도 자유로웠어요. 제가 그때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있어서 공부와 생업을 병행하기엔 그 일만한 일이 없었죠. 또 일을 가르쳐 주셨던 언니들이나 반장님도 너무 좋은 분들이었고요. 열심히 산다며 저를 많이 이해하고 아껴주셨어요. 도배를 하는 일은 생각보다 저에게 잘 맞는 일이었어요. 풀을 바른 종이를 공기 방울이 들어가지 않게 부드럽게 밀어붙이는 일을 하고 완성된 걸 볼 때면 뿌듯함과 만족감이 샘솟았습니다. 제 손으로 저 울퉁불퉁한 균열을 메꿔 낡고 보잘것없어 보이던 곳이 어느 순간 깔끔하게 바뀌는 걸 보면 마치 힘들고 울퉁불퉁하기만 했던 내 인생도 언젠간 이렇게 새롭게 덧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기곤 했거든요. 도배는 첫 면과 그 다음 면이 가장 힘들고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첫 번째 벽지에서 다음 벽지를 정확히 패턴을 일치해서 붙이게 되면 그 다음 것들은 조금씩 수월해지죠.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그 공간이 아주 새로운 공간으로 변신해요. 도배 하나만으로 이전의 모습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분명히 달라진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도배는
제 힘든 날들을 새로 덧칠해주는 대리 만족감을 주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이 무척이나 좋았죠.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도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빠르게 책임자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죠. 그때 거기서 남편 재학 씨를 만났습니다. 재학 씨는 목수였어요. 보통 공사팀들은 거의 소개로 움직이는데 우리 도배팀이 가장 깔끔하게 일을 잘한다며 소문이 났고, 재학 씨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 항상 우리 회사를 불러 두 팀은 같은 공사 현장에서 꽤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몇 번이나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강인한 체력과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재학 씨가 참 멋있게 느껴졌어요. 그는 밥을 먹을 때도 잠깐의 휴식 시간이 되면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굳이 제 음료수만 하나씩 따로 챙겨주곤 했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재학 씨도 분명 저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죠. 그 이후로 저도 재학 씨의 도시락이나 간식들을 미리 챙기게 됐고, 그러고선 그의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우린 점점 더 가까워지며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이 안 되는 시간 연애를 한 우리는 서로 더 고민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 결혼식은 따로 없이 혼인신고만 올리고 함께 살기로 하며 그렇게 저희 결혼 생활이 시작됐어요. 재학 씨는 허례허식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하루라도 빨리 돈을 모아 우리 가족이 보다 좋은 공간으로 이사를 가 안정되게 사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죠. 명확한 꿈을 가졌던 그는 정말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평생 남의 공간을 위해서만 일을 해왔어. 그런데 이제는 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사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 내가 꼭 높고 좋은 집에 살게 해줄게. 나만 믿어요. 자신만 믿으라고 하는 재학 씨는 저에게 있어서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였습니다. 그가 꾸고 있는 꿈으로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벌써 성공을 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죠. 재학 씨와 저는 크고 작은 일에도 충분한 대화를 하는 편이었고, 그래서 큰 소리를 내서 다툴 일이 없었습니다. 사실 대부분 재학 씨가 많이 이해를 해준 게 많았지만요. 우린 정말 서로를 많이 아끼고 존경하며 살았어요.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재학 씨는 아빠처럼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줬는데요. 당신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는데 이젠 내가 먹여 살릴 테니 당신은 할 수 있는 만큼 공부를 하세요. 그가 가장 안타까워했던 건 제가 충분히 공부를 마치지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그간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일에만 사로잡혀 사느라 제 머리가 똑똑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에 대해 좋게 생각해주고 가능성을 발견해주는 사람도 없었죠. 재학 씨는 열심히 일하면서 저희 늦깎이 대학 생활을 하게 도와줬습니다. 그에게 미안했지만 그는 제가 이제라도 저의 삶을 사는 게 본인이 일하는 낙이라며 누구보다 저를 응원해 주었어요. 그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며 우리 사이에는 아들 승연이도 태어났어요. 승연이는 저와 재학 씨를 딱 반반 닮은 외모에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그땐 어떤 시련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이 빛나게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는데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어요. 승연이가 숨을 쉴 때마다 이상하게 호흡이 어려워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숨이 끊어지는 것 같고 한 번 숨 쉬는 텀도 다른 아이들보다 긴 것 같았어요. 분명 뭔가 잘못됐다는 예감에 사로잡혔고 남편과 저는 바로 가장 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재학 씨 어떡해요? 다 내 잘못이에요. 애가 이렇게 아픈데 그것도 모르고 엄마라는 사람이 애가 뱃속에 있는데 학교나 다녀서 우리 승연이가 모든 게 행복하기만 할 것 같았는데 인생은 참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우리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죠. 그 작은 아이의 몸에 여러 가지 검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 난생 처음 들어보는 유문협착증이라는 병이라고 하더군요. 유문협착증이라는 병은 쉽게 말해서 위로 나가는 길에 문제가 생기는 병인데요. 위에서 이 음식물이 나가는 길에 길목이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크면 클수록 아이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해요. 보통 이 질병은 아이들 1000명 중에서 2명꼴로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하필 우리 승연이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검사 결과를 도저히 믿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제 탓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갖고서 무리해서 학교를 다니겠다 생각했던 제가 문제였던 건지, 아님 태생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자질이 아이에게 이런 병을 유전시킨 건지, 그날 밤 가슴을 퍽퍽 치며 울었습니다. 그 후로 승연이는 매일 구토를 했고 점점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밤마다 기도를 했죠. 저에게는 제 목숨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 더 큰 일은 이 병은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좋아질 수 있는 병이라는 거였습니다.
이미 승현이는 소화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걸 넘어 호흡까지 어려워지고 있었으니 더 심각해지기 전에 진행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결국 모았던 돈들을 깼고 가장 빠르게 승현이의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통해 마취를 진행하고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그 작은 아이에게 나도 해본 적 없는 저런 것들을 하니 대신 내가 100번이고 아프고 싶을 만큼 정말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병원비의 압박감에 많이 힘들었지만 천만다행으로 승현이는 빠르게 회복을 했고 재발도 없이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을 다 하고 나니 수많은 검사에 수술비까지 더해 많은 병원비가 쌓였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보험이 잘 되어 있지만 그때는 보험을 들 생각도 못해서 그냥 다 내야 했거든요. 우리의 보금자리를 위해 열심히 돈을 모아뒀던 것 중에서 사용을 해야 했고 아이를 위해선 사실 그런 건 중요하지도 아깝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승현이는 이 문제뿐 아니라 호흡기가 계속해서 낫질 않아 호흡기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돈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과 저는 가진 돈을 다 가지고 아이 치료에 힘을 썼습니다. 당연히 저는 학교를 다니다 그만뒀고 아이만을 위해 살았고요. 아이 병간호를 하느라 남편 혼자만 외벌이를 했고 확 줄어든 수입 때문에 정말 빠듯한 삶이었어요. 아이를 어디 맡길 곳도 없었어요. 엄마는 멀리 사시는 데다 몸도 좋지 않으셨고 재학 씨도 어릴 때 양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아들 승현이를 등에 업고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도배는 할 수 없었죠. 위험하고 아이가 있을 공간은 아니니까요. 게다가 승현이의 호흡기를 어떻게 고쳤는데 다시 안 좋아지게 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냥 단순 포장을 하는 일을 다녔어요. 서서 하면 그래도 4시간 정도는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휘청거리며 제가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아저씨가 잡아줘서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으면 그 긴 지하철 계단 밑으로 승현이와 대굴대굴 구를 뻔했다는 사실에 아찔해졌죠. 당장 그만둬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 가족 책임질 테니까. 재학 씨가 저에게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화를 낸 날이었어요. 재학 씨는 다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아이와 있어달라고 제발 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승현이가 중학생 때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초등학교 정도가 되면서 정말 감사하게도 지겨운 병원 생활을 끝으로 승현이도 드디어 또래 남자아이들과 비슷할 정도의 체력을 갖게 되었어요. 우린 이제 다시 의지를 불태워 열심히 살기로 다짐했죠. 남편은 쉼 없이 일했고 저도 되는 대로 일을 했어요. 그 결과 우리는 원룸에서 투룸으로 그 다음엔 방 3개짜리 구축 아파트로 전세지만 이사를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보, 정말 꿈만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승현이가 15살이 되던 해 이사에 성공한 우리는 이 정도면 그래도 서울에서 크게 성공한 삶이라고 서로를 다독여줬습니다. 우리 승현이는 정말 대단한 애였어요. 남들 다 아는 학원이나 과외도 시켜주지 못하는 상황에도 한 번도 1등에서 내려온 적이 없는 아주 자랑스럽고 영특한 아이였으니까요. 승현이는 체육까지 잘해서 남자애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뭐든 한 번 시작하면 1등을 해야 하는 승부욕 넘치는 성격이었습니다. 게다가 봉사상도 받을 만큼 남들을 잘 돕는 아주 이상적인 아이로 자라주었어요. 승현이가 17살이 되던 해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빠, 눈 좀 떠보세요. 보호자분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나세요. 아빠, 우리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우릴 향해 길을 건너오던 남편이 신호를 무시하고 내달리던 차량에 치여 교통사고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심장이 뜯어질 것처럼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저와 승현이를 가장 사랑해줬던,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눈앞에서 잃은 기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요. 장례를 끝내고 저는 한동안 회복하기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승현이는 저에게 이런 모습은 아버지가 싫어하실 거라며 우리 다시 열심히 살아보자고 이제는 본인만 믿으라며 저를 다독여 주더군요. 그 작고 연약하던 아이가 이젠 자신에게 기대라고 말하는 소년이 되어 있더군요. 그러고 승현이는 정말 자신이 말한 대로 걱정 한 번 안 끼치며 전액 장학금으로 명문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승승장구하는 삶을 스스로 만들어갔어요. 그러고 승현이는 결국 의대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저는 가끔 용돈은 줬지만 그 이상은 지원해 준 적이 없어요.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한다고 했거든요. 장학금에 과외비만 해도 넘쳐난다면서요. 승현이는 외모까지 잘생겨서 따라다니는 여자애들이 많았어요. 무슨 여자가 남자에게 고백하는 그런 밸런타인데이나 빼빼로데이 같은 때는 정말 무슨 슈퍼마켓이 안 부러울 정도로 집안에 가득 쌓였거든요. 사실 승현이는 단 걸 싫어하는데 제가 좋아하니까 가지고 오곤 했죠. 많은 여자애들이 고백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승현이는 여자애들의 마음을 받아주질 않더군요.
저는 승연이가 혹시나 여자한테 관심이 없는 취향을 가진 건 아닐까 속으로 걱정이 들기도 했어요. 너무 안 만나니까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개인의 삶에 집중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승연이의 말이라면 무조건 다 신뢰했어요. 시간이 갔고 높아진 아들의 연봉 덕분에 마포구에 제 이름으로 아파트까지 계약하게 됐습니다. 아들의 선물이었죠. 아직 대출은 좀 갚아야 했지만요. 가구가 들어오기 전 계약 후 텅 빈 그 아파트에 혼자 들어가 거실에 우두커니 서서 창밖을 보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늘을 보니 마치 재학 씨가 보고 있는 듯 했어요. 재학 씨, 보고 있어요? 이게 우리 집이래요. 아니, 내 집이래요. 내 집. 승연이가 우리가 말했던 꿈에 가까이 가게 하고 있어요. 함께 있었음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한참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너무 보고 싶은 날이었죠. 친구들을 만날 때면 이제 드디어 고생이 끝난 것 같다고 저를 축하해주곤 했습니다. 그 집에서 승연이와는 계속 같이 살았어요. 밥이라도 제가 챙겨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같이 살아도 일 때문에 바빠 얼굴을 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 힘이 들어서 재학 씨가 죽고 나선 점쟁이도 찾아가고 용하다는 곳은 다 가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다 공통적으로 자식복은 있다. 말년에 팔자가 좀 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늘 해주는 뻔한 멘트일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저에게 상당히 힘이 되어줬어요. 그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런 말을 믿어야 했거든요. 그 말은 그래도 힘을 내서 살아가는 원천이 되어주기도 했어요. 친구들은 그때 거기가 정말 용한 것 같다면서 아들이 의사가 되고 연봉도 그렇게 많이 받는데 이제는 일을 그만해도 되지 않겠냐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단순했어요. 평생 먹고 사는 일을 하고 움직였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려니 더 공허했거든요. 승연이도 그만두길 바랬지만 제 뜻을 존중해줬고요. 저는 우리 아파트 바로 건너편의 고급 주상복합에서 단지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미화일은 저에게 딱 맞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하고 싶어도 예전처럼 도배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어깨가 도통 말을 듣질 않아서요. 그래도 그 대신 청소를 하면서 돈도 벌고 제 일상의 활력도 찾고 동료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나누고 그런 게 즐거웠죠. 저는 제가 하는 일이 한 번도 부끄럽다거나 창피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승연이도 어디 가면 숨기지 않고 어머니가 뭘 하시는지 이야기할 정도로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제 스스로 경제 능력이 있는데 아들에게 손을 벌리는 게 더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제 아들이 의사인 것과 저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승연이는 지금까지 충분히 저에게 감사한 존재였어요. 잘 커줬고 건강하게 자라줬고 큰돈 한 번 달라고 한 적도 없이 지금 집까지 제 명의로 계약을 해줬잖아요. 그런 아들한테 노후까지 책임지라고요? 그건 정말 최악이죠.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감으로 살았어요. 그 무게감이 얼마나 세게 한 사람을 짓누르는지 너무나 잘 알죠. 제 인생 최고의 보물인 제 아들한테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걔만은 저처럼 살지 않길 바래요. 저는 저희 일을, 아들은 아들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평소와 똑같이 출근에 근무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미화 반장님이 부르시더니 오늘 배정을 해주셨어요. 당분간 맨 끝 동 좀 담당해줘요. 거기 담당하던 여사님이 글쎄 또 그만뒀어요. 아, 그리고 아시죠? 여사님도 펜트하우스층 조심하세요. 그 끝동은 직원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한 집이었어요. 각종 오물들을 아무렇게나 버려두고 아파트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종처럼 부리기로 악명 높은 젊은 남자가 산다고 했죠. 저는 최대한 그 남자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42층으로 향했습니다. 그 층은 이 아파트에서 가장 고층으로 전 단지에서 가장 비쌀 집일 거예요. 그런데 집 앞에 가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개 배설물처럼 보이는 패드와 기저귀를 그냥 막 버려두고 쓰레기 봉투도 대충 던져놓고 잠그지도 않아 쓰러져 안에 있는 것들이 쏟아지고 아주 난리가 났더군요. 복도와 계단에 모두 흩어져 있었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그냥 묵묵히 치웠습니다. 그게 치워져야 복도를 닦고 치울 수 있으니까요. 솔직히 제가 많은 미화 일을 해봤지만 그런 집은 개인적으로 처음이었어요. 대체 어떤 사람이 살길래 이런 개념 없는 행동을 하는 건가 싶었죠. 그날도 또 그런 식으로 더럽게 쓰레기를 버렸더군요. 관리소장님도 그런 건 버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그 집에 따로 주의를 주겠다고 하셨지만 그냥 어차피 제가 내려오는 길에 버리면 되는 거라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4일 연속으로 그 집을 치우는데 그날은 왠지 그 전보다는 적게 어질러져 있더군요. 다행이다 싶은 마음에 그래도 제가 정성스럽게 치워주다 보니 조금은 마음이 변하나 보다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착각이었죠.
모든 호의가 늘 선의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날 모든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려고 관리사무실 안에 있는 탈의실로 옷을 갈아입으러 가는데 갑자기 한 젊은 남자가 씩씩거리면서 성큼성큼 관리사무소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우리 집 앞 누가 치웠어? 당신이야. 저는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라 그냥 탈의실에 들어갔죠. 그런데 안에서 들어도 아주 관리소가 뒤집혔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 그 사람은 42층 남자였어요. 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놀라서 바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당신이야? 당신이 4201호 앞에 청소했어? 네, 그렇긴 한데. 내가 당신한테 언제 쓰레기 버리라고 했어? 그것도 엄연히 내 거야. 당신 도둑년이야? 왜 내 거를 당신 맘대로 버려 왜? 아니, 쓰레기 봉투가 있길래 나는 그냥. 나는 아줌마가 뭔데 나한테 반말이야. 하긴 그따위로 무식하니까 그딴 일이나 하고 자빠졌지. 제 자식 같은 나이 같은데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자식이라고 했어 지금? 아, 이 아줌마가 진짜 사람 돌게 하네? 미친 거야? 내가 왜 당신 자식이야 쪽팔리게. 하긴 당신 자식이 제일 불쌍하다. 저런 애미 밑에서 태어난 게 제일 불행하지. 능력이 없으면 애를 낳으면 안 되는 법이 있어야 하는데 아줌마 아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그 남자의 도른 없는 말에 갑자기 예전 아주 어릴 때 우리 아빠를 보며 능력이 없는데 아이만 낳았다고 욕하던 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원래는 저도 다 잘 참는 성격인데 우리 아들 이야기까지 나오니 화를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만하시라고 결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저에게 돌아온 건 퍽소리와 돌아간 제 얼굴만 기억에 남아요. 그 남자는 저에게 감히 청소부 주제에 자기한테 말대답을 한다면서 저에게 거침없는 욕설과 폭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연속적으로 제 뺨을 때렸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그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사고를 당하면 그런 기분이겠구나 딱 그런 생각이 들었죠. 너무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어떤 사람도 말릴 수도 없었고 저도 저항도 제대로 못한 채 결국 넘어져 버렸습니다. 넘어져 눈을 감고 그저 그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 바랬습니다. 결국 경찰들이 오고 저는 완전히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큰 충격과 신체적인 상처를 입고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병원에 말이죠. 응급실로 끌려가 입원하게 된 제가 어떻게 입원을 하게 됐는지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제정신이 없다면 결코 아들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눈을 살짝 떠서 본 아들은 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저에게 괜찮냐며 미안하다고 울고 있었죠. 저는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괜히 저 때문에 이상한 소문을 겪을까 걱정부터 됐으니까요. 엄마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엄마, 제발 엄마 좀 생각해. 나 말고 엄마 좀. 미안해요, 엄마. 몸을 회복하는 데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가해자 측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상당히 격양되어 있었죠. 저는 당분간 집에서 쉬기로 했고 아들도 그 시간을 저와 보내기 위해 휴가를 냈습니다. 저는 그냥 출근하라고 아들을 몇 번이고 말렸지만 아들은 절대 안 된다며 강경했어요. 아들 고집은 절대 꺾지 못한다는 걸 알았기에 제가 얼른 괜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들을 다시 병원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집에 있던 어느 날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인터폰으로 확인해보니 웬 젊은 여성이더군요. 아들을 찾아왔다고 했죠. 저는 너무 놀래서 얼른 방에 들어가 대충 초라하지 않게 치장을 하고 그녀를 맞이했어요. 정말 밝은 목소리로 크게 인사를 한 그 여성은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 죽까지 낑낑거리며 다 들고 왔더라고요. 그러고선 어떤 사이인지 궁금해하는 저에게 혼자 3년째 승연이를 짝사랑 중이라며 당당하게 이야기하더군요. 당황한 티를 안 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승연이가 연락도 안 받고 너무 걱정돼서 이렇게 집으로 찾아오게 됐다면서요. 아들은 그런 그녀에게 왜 여기까지 왔냐며 어떻게 알고 온 거냐 퉁명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여자를 만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다 귀찮다면서요. 저는 찾아온 여성을 흘깃거리며 살펴봤죠.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게요. 딱 봐도 고생 한 번 한 적 없는 게 티가 나는 외모에 잘 웃고 모난 부분 하나 없이 잘 자라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들 짝으로 너무 탐나는 그런 상대였죠. 그런데 딱 보니까 아들을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다는 걸 눈을 보니 알겠더군요. 그렇게 몇 번을 더 그녀는 우리 집에 방문을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내가 보기엔 참 괜찮은 것 같은데 만나면 어떨까 하고 아들에게 마음을 살짝 떠보니 승연이도 마음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회복을 하고 아들이 휴가를 갖는 3달 동안 우리는 둘보다 셋이서 보내는 시간도 종종 가지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들은 그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우리는 그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몸은 다 나았고 이제 마음의 상처와 기억만 회복하면 된다 싶었죠. 분명히 다 나은 것 같았어요.
아들도 짝을 찾은 것 같아 보였으니까요. 어느 날 우리는 산책을 하기 위해 외식을 하고 걷고 있었어요. 물론 우리 아들을 따라다니는 그 아가씨도 함께요. 그렇게 셋이 함께 걸으니 참 좋더라고요. 아들에게도 좋은 여자가 마침 생긴 것 같아서 감사했죠.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전부 다 알았는데 함께 슬퍼하고 격분해주는 것까지 모든 게 예뻐 보였어요. 잠깐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말하며 일부러 둘이 있을 시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저는 길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가만히 서서 애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부르는 것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곤 다가오는 한 남성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별로 안 좋아서 더 다가와서야 그가 누군지 눈치챌 수 있었어요.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4201호 그 남자의 얼굴 윤곽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지게 되자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점점 더 호흡을 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과호흡이 찾아왔습니다. 다리와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렸고 조금씩 점점 몸 감각이 마비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추워지는 듯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면서도 눈물인지 식은땀인지 모든 감각이 예민해졌죠. 야, 이렇게 멀쩡한데 감히 나를 고소해? 무식한 아줌마야. 너 내가 사기죄로 쳐넣을 줄 알아? 그 남자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한 발 한 발 더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를 했어요. 재학씨,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빌었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있는데 그때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승현이는 뛰어와 저를 꽉 안아주면서 완전히 화가 났다는 게 느껴질 만큼 승현이 심장도 뛰고 있었어요. 누가야 해요? 우리 엄마가?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를 그렇게 부르죠?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그쪽은 아래의 예절도 못 배웠습니까? 화가 난 아들은 4201호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이상하게도 그 남자는 아들의 얼굴만을 뚫어져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눈알만 굴리고 있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그 사람이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승현이 앞에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듯 철퍼덕 누워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러면서 그 남자는 제발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같은 소리만 반복했습니다. 승현이는 경찰을 한 번 더 불렀고 그렇게 우리는 경찰서로 또 한 번 가게 됐죠. 여기서부터 예상치 못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남자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의 환자였습니다. 한 번 수술을 했는데 재발을 한 환자였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많이 악화되어서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우리 아들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다른 병원으로 가면 또 기다려야 하고 대기의 예약에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승현이가 휴가를 갖게 되고 모든 것이 밀리게 되면서 엄마는 너무 아파한다고 제발 살려달라는 소리만 했죠. 그러면서 저를 향해 정말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하더군요. 당신 엄마는 중요하고 내 엄마에게는 그렇게 합니까? 아들의 말에 남자는 오열하다시피 울먹이며 죄송하다고 빌었습니다. 울부짖으며 우는 그 남자를 보니 그 사람도 그냥 한 집안의 아들이자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괜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 남자가 정말 너무 싫지만 그 어머니도 저 때문에 아들의 의사로서의 자질에도 피해를 끼칠 수는 없다 싶었어요. 알고 보니 그 집 앞에 놓였던 기저귀들도 패드들도 모두 다 어머니 거였고 약을 먹으며 선망 증세가 있어 쓰레기통을 막 뒤져두고 집의 주요 문서들을 어머니가 쓰레기 봉투에 버렸다가 그걸 제가 또 버린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은 자기가 미쳤던 것 같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빌고 빌었습니다. 술 중독에 빠져 자꾸 조절이 안 되는 자신을 용서해달라며 똑바로 살겠다고 진심으로 사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그냥 집에 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과 잘 되길 바라는 아가씨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참 마음에 쓰였죠. 그런데 그 아가씨는 정말 저희 아들을 사랑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놀란 저를 위해 몸에 좋다는 음식을 다음날 한아름 가지고 찾아왔더라고요.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찾아왔나 싶었어요. 아들도 이제는 그 아가씨를 더 이상 거부하지 않고 잘 만나는 것 같았고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얼른 그 어머니부터 수술해주면 좋겠다고요. 악어의 눈물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었죠. 그렇게 아들은 다시 병원으로 복귀를 했고 그 이후 가해자의 어머니도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4201호는 폭행상해 죄로 적용되어 처벌받을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감옥에 가고 나면 혼자 계실 그 남자의 어머니까지 걱정이 되더군요. 참 오지랖이죠. 그래도 그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결국 저는 합의를 진행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4201호는 처음에만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엄마가 수술을 받은 이후 합의를 해서 다 끝난 이후에도 끝까지 저에게 손으로 정성스럽게 진심을 담은 반성문을 전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말이죠. 처음에는 전혀 잊지 않다가 너무 많이 쌓였길래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나 읽거나 보자는 심정으로 펼쳐본 편지 속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천천히 그 남자의 사정을 들어보니 그 남자도 평탄한 삶을 살아오진 않았더군요. 저는 사실 그 정도로 가장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그래도 뭔가 다를 거라는 특별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처럼 구질구질하거나 불행한 일은 없을 것만 같았죠. 그리고 힘든 일이 생겨도 도와줄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제 삶은 너무 가난하고 불행해서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삶이라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편지에 적힌 내용을 보니 부자들도 그렇기만은 한 건 아니더군요. 돈이 많다고 해서 불행한 걸 함께 해주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4201호 남자의 진심을 담은 편지들을 보면서 결국 저는 그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 남자의 진심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평생 미워하는 것보단 용서하는 게 저를 위해서도 맞는 해답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처럼 큰 상처도 서서히 아물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청소 일은 쉬기로 했어요. 저도 그렇게 이해 못했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힐링과 욜로라는 걸 좀 해봐야겠다 싶어졌거든요. 제 인생의 가치관이 참 많이 변한 시기가 그때부터였어요. 앞에 뭐가 나올지 모르게 그냥 살아보기로 했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연속으로 터지더군요. 아들을 따라다니던 아가씨 있죠? 그 아가씨와 아들이 속도 위반으로 임신을 했지 뭐예요. 제가 할머니가 된다네요. 아들이 짝을 만난 것도 기쁜데 할머니까지 된다니 정말 행복합니다. 만약 지금 재학 씨가 곁에 있었다면 얼마나 행복해했을까 요즘 매일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겪었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비록 나쁜 일이 있어도 결국에는 좋은 일도 일어난다는 건 정말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단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제 인생은 지금 예쁘고 깔끔한 도배지로 잘 바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괴로울 때 노후에 팔자를 필 거라는 그 점쟁이의 흔한 문장 한 줄이 저의 희망의 끈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홀로 힘들어하기보다는 믿고 싶은 미래를 하나 정하고 그 끈을 길을 삼아 걷고 따라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정말 자신 있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그대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근처라도 가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상처받지 말고 사세요. 아니, 상처를 받더라도 마음의 연고 하나쯤 바를 수 있는 일은 가지고 살아요. 정말 작은 희망이라도 없는 것보다 가지고 살다 보면 그 상처가 조금씩 아물 테니까요. 사연자님, 오늘의 이야기에서 정말 배울 점이 많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술가가 한 말을 철석같이 믿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날들이 왔잖아요. 축하드려요. 그런 아드님을 둔 건 정말 큰 행운이기도 하지만 아마 그런 아드님이 태어난 건 사연자님의 똑똑한 지성과 아버님의 마음씨를 닮은 게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정말 큰 사건을 겪으셨는데 사연자님은 오히려 그 트라우마를 딛고 더 긍정적인 기운으로 희망을 가지라고 응원을 해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자기 실현 예언이라고 있어요.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으면 그 믿음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마음의 법칙도 있습니다. 결국엔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그 결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겠죠. 그 마음을 지옥으로 가져갈지 따뜻하게 가져갈지 오늘 사연자님을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고생하셨던 만큼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한 일만 있으시기를 위로튜브가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위로튜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경청하고 전달합니다. 위로튜브에 하고 싶은 나만의 이야기를 적어 보내주세요. 사연이 당첨되신 분께 위로튜브에서 당첨 선물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위로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